개만.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축구 이야기 오늘 아주 그랜드하게 준비했습니다. 셔신 레드재민 류블루. 37의 관전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드재민과 류블루를 보는 샤신의 눈빛. 레드재민과 샤신 만난 자체가 꽤 오랜만 아닌가요? 그렇죠. 레드재민 몇 달 됐죠. 거의 넉 달 만에 만났어요. 그럼 사실 이게 웬만한 방송의 상식으로서는 이분은 잘려야 맞는 거. 지금 남미에서는, 브라질에서는 한창 코파 아메리카가, 또 이집트에서는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 2019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북중미에서 골드컵도 있습니다. 북중미 골드컵. 그거 이미 거의 4강까지 됐을 거예요. 모든 걸 챙겨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빅브라더. 멕시코가 코스타리카를 승부차기로 이겼습니다. 저희는 근데 오늘 코파 아메리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녹화 시점이 4팀 남았습니다.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의 4강전, 그리고 칠레 대 페루의 4강전이 만들어졌고요. 가장 궁금한 거, 과연 리오넬 메시는 은퇴하기 전에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자, 왜 날 봐? 왜 저예요? 네.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저 하나 틀리기 때문에 그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는 우승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메시가 잔디가 안 좋아서 못한다, 실망스럽다, 나 스스로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가 지금 사실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한 게 없다기보다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엔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기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분이 철학자야, 철학자.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는 할 수 없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 없음을 아르헨티나 우승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저 확신 그런 거 없습니다. 메시만 한 번 더 각성해 주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브라질이 그래도 가장 유력하죠. 그러면 마음은 아르헨티나인데 머리는 브라질 이런 건가요? 제가 응원하던 팀이 사실 떨어졌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했는데 이번에 우루과이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우루과이가 고딘, 카바니, 수아레스, 무슬레라 골키퍼까지 이렇게 86년생, 87년생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페어웰, 스완송 무대예요. 이번에 넷이 같이 뛰는 거는 마지막 같아서 은근히 우루과이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근데 수아레스가 페널티킥을. 다만 여기서 지금 4강까지 저희가 아는 상황에서 경시할 수 없는 팀은 역시 칠레인 것 같아요. 칠레는 사실 제가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때 대회 전에 칠레 우승 가장 1순위 후보 해가지고 제가 맞췄잖아요. 이런 말씀을 스스로 당당하게 그건 할 수 있는 그거 맞췄어요. 몇 안 되는 해설자.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콜롬비아 칠레 매치업 걸렸을 때 콜롬비아가 52대 48로 우세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걸 또 칠레가 넘었어요. 근데 칠레는 뭔가 비슷한 선수들의 연령이 높아져도 뭔가 지금 이 대회에서는 매직이 나오는 팀 같아서, 그래서 칠레도 강력하다. 그럼 어디가 우승합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역시 브라질이죠. 브라질. 레드재민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이 많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할 줄 그러니까 모르시는 내가 거예요. 인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간접 합법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메시가 우승합니다.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메시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메시가 우승 없이 사라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분석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메시가, 아르헨티나보다 메시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못하면은 거의 좀 확률이 굉장히 코파 아메리카는 내년에도 있기는 하고, 근데 월드컵도 이제 뭐 2022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요번이 더 낫긴 분위기를 하죠. 사실. 생각하면 마라도나하고 메시하고 보면 모든 스탯, 우승 타이틀, 소속팀에서의 우승 타이틀 전부 메시가 압도적으로 우월해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마라도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월드컵 우승이니까. 이게 축구는 어차피 굉장히 불공평한 스포츠고 해서 뭐 마음 같아서는 월드컵 우승하는 메시를 보고 싶은데 그거 안 되면은 코파 아메리카라도. 그래서 늘 궁금한 게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인가? 이런 또 난제를 또. 예, 류치영 기자. 왜 다른 걸까요? 아, 이게 일단 축구는 11명이 하는 운동이라 계속 하고 공은 들고 온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하신 전술적으로 그 대단한 선수를 얼마나 잘 살려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메시는 사실 뭐 아르헨티나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살아온 인생이 훨씬 크고 어느 팀의 선수냐라고 따지면 사실 모두가 소속팀이 있지만 국가대표팀의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메시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이 중추적인 사람이고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살리는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누굴 바꿔줄까, 뭘 해줄까 아르헨티나 감독들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 감독들도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메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동료들은 매일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메시만 와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아구에로나 뭐 디발라나 이런 선수들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모으면 뭔가 안 맞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메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르헨티나의 이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전체적인 기운이 어둡다, 안 좋다.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이제는 더 그 소속팀의 이 영향이 강렬한데 메시라는 유니크함을 살려줄 수 있는 건 바르셀로나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메시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레드재민 받아주세요.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메시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이 시차가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봤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메시가 경기당 0.87골을 넣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 몇 골을 넣는지 보니까 0.5골이에요. 0.87에서 0.5면은 진짜 훅 떨어졌죠. 그러나 대표팀에서 0.5골 넣는 선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메시가 저희의 눈높이에 못 맞을 뿐이지 결코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보면 코파 준우승만 3번 하고 월드컵 준우승 1번 하고 했는데 보면은 그렇게 메시가 욕을 왜 먹어야 되지? 그렇게 결국에는 그거 같으니까 결승전에서 한 방을 못 해줬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메시의 힘이 엄청 났었잖아요. 보면은 러시아 월드컵 때도 막판에 남미에서 마지막에 해트트릭 해가지고 정말 영웅처럼 아르헨티나를 러시아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저희가 기억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뭔가 한 방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메시가 대표팀에서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할 만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우리 명장의 조건에서 레드재민이 내세웠던 엄격한 기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위한 기본 조건이 우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승을 하지 못한 감독은 그러니까 1차 예선 탈락이에요. 저는. 그러네. 우승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승을 못했는데 무슨 명장이야? 요 잣대로 이제 메시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잣대가 간접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지금 증명됐죠. 스스로를 지금 레드재민은 레드재민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출장 옐로우 카드 주고 있잖아요. 우승해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의견 동일하는 게 메시가 바르셀로나 메시랑 싸우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바르셀로나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자기 오락에서 보면 그 타임 어택하면 자기 그림자랑 막 싸우잖아요. 아르헨티나 유니폼 입고 바르셀로나 메시는 이제 막 유령처럼 이렇게 싹 가는데 근데 바르셀로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 대 메시를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교는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메시잖아요. 메시는 자기하고 싸워야지.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축구 철학, 또 심리학,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이 되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 6, 7년 전에 한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 그렇죠. 표절이요. 메시의 적은 가장 큰 적은 메시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이다. 그러니까 메시 대 메시가 아니라 메시 대
메시가 자기가 수년간 그거를 쌓아서 보여준 그 기준이 있어요. 특히 2010년 전후 언저리 때는 정말 공포였죠 거의. 예, 볼 잡으면 진짜 뭔가 다 할 것 같고 근데 그때 그게 바로 기준이 돼 버렸어요. 기준으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메시는 그 기준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고 활동량 줄고 스피드 줄고 뛰는 위치도 이제 한정적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옛날 그 기준하고 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요즘 아르헨티나가 안 되는 데에는 그 퀄리티라든가 스피드 떨어지는 그 미드필드 수비진 뭐 이런 문제도 물론 크죠. 그게 더 기본적인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시 본인의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이번 대회를 봤을 때는요. 메시 선수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말 빛나는 드리블 돌파에 의한 뭐 정말 우리가 메시하면 떠올리는 그런 플레이로서 뭔가를 보여주지도 못했는 데다가 전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메시 때문에 약간 아르헨티나의 밸런스가 깨지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 스칼로니 감독이 지금 포메이션을 한 3번째 포메이션 정도 쓰면서 그나마 제일 나은 포메이션을 구축해서 카타르전하고 지금 베네수엘라전을 넘어간 거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사실 요번에 코파 때 한동안 또 메시 선수 없이 대표팀 운영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어느 정도 좀 구상된 게 있는데 메시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첫 경기부터 그 구상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스칼로니 감독의 원래 생각에는 저 디마리아 같은 윙어를 적어도 한 명 쓰면서 측면에서의 이제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메시 선수와 디마리아 선수가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과이전 후반에 아구에로 선수, 라우타로 선수 이렇게 투톱하면서 메시 선수를 좀 자유롭게 투톱 아래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다이아몬드 442 이른바 4312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은 측면 공격이 강한데 이 다이아몬드 442는 사실 측면 쪽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포진이에요. 구조적으로. 근데 결국 메시와 주변 동료들을 그나마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가게 하려면 요 길밖에 없어서 요 길로 가는데 저는 요게 브라질에게는 사실 좋지 않은 상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준희 의원의 말씀을 좀 거칠게 정리를 하면 아르헨티나가 10수년간 메시에게 호구 잡혔다. 아니 메시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게 여태까지 그게 맞는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약간 메시 때문에 밸런스가 오히려 깨질 수도 있지 않냐. 최근에 호구 잡혔다. 약간 좀 굳이 뭐 분류를 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메시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 자꾸 호구가 손흥민 선수도 관련된 논란, 좀 어떻게 보면 뭐 비판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토트넘의 손흥민과 대한민국의 손흥민은 뭐 일단 느낌이 다를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레드제민에게 먼저 드릴게요. 메시는 할 일이 똑같죠. 메시가 메시를 해야 되죠. 근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는 윙포워드 혹은 스트라이커만 하면 되는데 대표팀에서는 골도 넣어야 되고 도움도 해야 되고 리더도 해야 되고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 멘트 좋았어요. 네, 다 해야 돼요 진짜. 그 정무적인 역할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진짜 초인적으로 전방위적 그 슈퍼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만 삐죽할 수 있고 토트넘에서는 대표팀에서는 모두가 약간 1, 2% 부족한 상태로 종합 점수가 넓게 퍼지는 거고 예, 그래서 토트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아닐까. 거기서 안 나오는 모습이 또 여기서는 나오죠. 당연히 대표팀에서. 네. 그 어느 때보다 한준희 의원이 평온한 눈빛으로 레드제민을 바라봤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우리 대표팀에 오면 자기의 최대의 장기가 아닌 것들까지도 본인도 좀 하려고 하고 팀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의 최대의 장기도
100%로 살아나지 못해요. 예. 그럼 이거 완장이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만 말하나요? 좀 넘기세요. 좀 완장이라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인 역할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해주면 좀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에이스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완장에서 받았으니까 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일종의 뛰어난 전임자, 그러니까 실력이 더 뛰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 오면 폭발했던 전임자를 가지고 있던 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박지성의 그 아우라가 손흥민이 아우라적인 측면에서 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는 제가 정말 놀란 게 2010년에 그 월드컵을 가는 그때 완장을 차고 정말 그 이란, 뭐 사우디 이 수비를 완전히 막 부시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13골을 넣었는데 국가대표에서 3골이 월드컵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기준이 박지성처럼 해봐 이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네. 주장이자 리더로서의 모든 걸 다 해봐. 그 팀을 이끌고 가는 어떤 네. 능력과 결과들. 네. 그리고 네. 그 기저에는 사실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팬들은 항상 기대감이 항상 높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높은데 손흥민 선수에게 바라는 건 그 기대감보다 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간극이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것까지 감당을 해야 되니까 못해 보이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기준점이 토트넘의 활약, 특히 2018-2019 시즌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팀을 이제 나름 하드 캐리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대치는 높아져 버렸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동료들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동료들이 잘하지만 델레알리나 다만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면 냉정하게 또 손흥민 선수밖에 할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밖에 지금 그 높아진 기대감을 감당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봐요. 정말 미안하지만. 주장원장을 받은 이유도 그랬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차두리 코치가 뭐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네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부담감이 다 갈 거다. 근데 대표팀 안에서 그런 부담감을 이겨낼 사람이 있을까? 차두리 코치가 너밖에 없다. 이 부담감. 그러니까 뭐 네가 타고난 리더십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퍼포먼스와 존재감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손흥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망 안 하던가요? 차두리 코치를? 드리 형은? 요즘 약간 좀 저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팬심을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골 넣는 거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호주 이란전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갑자기 슛을 때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패스만 하다가 본인이 막 슛을 막 때리고 하는 걸 보고 내심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라는 걸 그런 모습 보여준 것 같아서. 예. 전 정말 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걸 더 자주 보고 싶어요. 예. 예. 아니 그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요런 아이고, 요 정도로 요거예요. 정리를 요거 하면 받아서. 요 정도로 네. 정리. 아니 근데 레드제민께서 오늘 제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얘기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메시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조금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과가 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성과는 박지성 선수한테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예. 어떤 주장,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대로 또 박지성 등 선배들의 기준에, 메시는 메시대로 또 마라도나가 또 수립해 놓은 기준에, 혹은 자신의 그 퍼포먼스에 대한 또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이제 얽매이고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공통점이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도 지금 내 주장을 꼭 정말 리더십이 내가 정말 최고라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주장을 할 사람이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아르헨티나도 메시 선수가 리더십이 정말 대단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메시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요? 또 메시가 현재 뛰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또 그 부담 그러니까 짊어지고. 우리가 반에서 반장 뽑을 때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준이 네가 해. 뭐 이런 거. 옐로 카드를 사실 메시 선수의 모든 테크닉 중에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승부차기 페널티킥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메시는 아르헨티나 1번 키커로 나가야 되고 페널티킥 얻으면 메시가 차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메시니까 또 그걸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손흥민 선수 완장이나 그 메시 선수의 상황이나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메시와 손흥민을 통해서 정말 클럽에서는 날아다니는데 국가대표 유니폼만 입으면 뭔가 다른 느낌의 선수가 되는 그 완전 반대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클럽에서는 별론데 국대에서는 날아다니는 별로. 예, 딱 한 명 내 마음속에 넘버원 누군지. 자, 샤신과 레드제민과 류블리의 픽 하나 둘 셋.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포그바는 사실 못하진 않지만 예. 다만 클럽에서 너무 다쳐서 맨체스터에서는 부침이 크죠. 그러니까 못하진 않아요. 근데 부침이 엄청 커요. 근데 그런 부침이 국가대표팀 가면 줄어들고 그래서 그 프랑스 기자들도 월드컵 전에 가장 중요한 2018년 3월에 포그바를 뽑았어요. 그때 포그바가 한참 못할 때요. 맨체스터에서 나오지 마라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뽑아서 데시앙이 얘기한 게 포그바가 그래도 자신의 축구를 잃지 않았고 포그바는 여기 오면 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살아나서 월드컵 우승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그바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포그바는 국대 포그바지 맨유 포그바는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뜻에서. 폴 포그바에 대한 좀 더 거친 생각을 듣겠습니다. 레드제민. 아니 뭐 포그바에 관련돼서는 뭐 프랑스 전문 기자가 지금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노코멘트 진짜. 예, 맞습니다. 마르가스 선수는 일단 그 이탈리아,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에서 다 뛰어봤어요. 요런 커리어도 사실 흔한 커리어는 아니에요. 네. 이른바 4대 빅리그에서 다 뛰었는데 도장 깨기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근데 깨지는 도장을 다 깼죠. 예. 자기 도장을 다 깨고 다녔죠. 그러니까 네 리그에서 14골 넣었어요. 그런데 한 지금 시즌 아니죠? 평균 한 3.5골. 시즌이 아니죠. 네. 다 한 시즌 이상씩은 다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다른 컵 대회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수 리그 골로만 들어가면 아마 더 적어질 거예요. 그런 선수가 A매치에서는 이미 마르셀로 살라스와 이반 사모라노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두 바르가스보다 위에 있는 칠레 인터내셔널은 알렉시스 산체스 단 한 명이에요. 제가 한 명만 더 얘기해도 돼요? 예. 유로 2004 때 그 정말 레스터 시티보다 더한 우리 뭐 동화를 썼다고 하는 그 그리스 팀 있잖아요. 앙겔로스 하리스테아스 선수. 앙겔로스 하리스테아스 선수도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서 뛰었는데 단 한 시즌도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 넣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때 그 그리스 팀에서 그 포르투갈에서 그 유로 2004 뛸 때 거의 슈팅 2개 하면 하나 넣는 골이었어. 거의 진짜. 스킬라치 느낌이네요. 그보다 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 슈팅 자체가 그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했는데 우승팀이 제 생각에 유효 슈팅 수 얼마 안 될걸요. 그런데 문제는 할 때마다 쇽쇽 다 넣었어요. 그 주인공이 하리스테아스예요. 정말 쇼쇼이었습니다. 엽기적인 성공률을 기록해서 그리스가 우승했는데 그 중심에는 하리스테아스가 있었어요. 네.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인정. 아유, 전 아재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재 인정. 열카? 오늘 저희가 소속팀에서의 그 사람과 대표팀에서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줄 요약하기 전에 막간 질문. 레드제민과 류블루는 한준이에게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일단 그 인상이 다르잖아요. 풍기는. 인상이 또 중요하죠. 이 인상이 다르고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붉고 푸르고 뭐 좀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정의를 따로 내리진 않겠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각자의 입장을 한마디씩만 듣고 싶네요. 우리 류블루부터. 저희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종교에서 2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끝이 조금 다르면 엄청 맞아요.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우린 2단이다. 끝이 달라요. 당신은 정파고 저 사람은 사파라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끝이 어떻게 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엄청 맞아요. 크게 2단이다 우리는. 네. 배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는 달을 이자죠. 네. 달을 이자에 끝이 단자에 끝단자. 마지막이 달라짐으로써 이 차이가 그렇죠,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넘을 수 없는 차이일 수도 사실은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면 완전히 아니, 목적지가 달라지죠. 받아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같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같습니다. 네. 아침에 저 일어나고 전화도 주셔서 따뜻하게. 따뜻하다.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해외에 가면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서 너 좀 와라. 숙소 좀 잡아라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류블루의 지갑을 태우기 위한 그 전술이잖아요. 그게.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죠. 류블루부터 갈게요. 선수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간극 때문에 선수들이 못해 보이는 것 같다. 근데 하지만 그 선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팀과 클럽을 동일시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무나 다른 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신다. 처음으로 레드제민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끝. 나름 괜찮지 않았어요? 네. 예. 임팩트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저희는 그 열카3 첫 회에서 한준현 흔들리던 눈빛을 오래도록 못 잊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 눈빛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남길 명장설에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첫 회보다도 아니 우승도 못 해봤는데 어디 위로 올라와 이거였죠? 거기서 저는 이 한국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그런 데서부터 싹 튼다. 오늘 열카의 이야기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가 있죠? 유벤투스와 올스타전을 합니다. 중계하시지 않나요? 네, 제가 중계합니다. 네, 중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경기의 입장권을 오늘 여러분을 위한 특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 그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이광용 아나운서가 사비로 혹시 그걸 장만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프로축구연맹과 또 열카 제작진이 연구를 해서 만든 선물이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했던 좀 크게 준비했던 축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